북한은 현대판 중세 왕국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흥미로운 비유로 들릴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섬뜩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다. 21세기에 여전히 존재하는 봉건적 구조, 절대 권력자의 신격화, 충성과 감시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체제. 우리는 과연 지금의 북한을 근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미묘하게 변형된 중세의 잔재라고 봐야 할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5세기 유럽이나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권력은 신의 이름으로 절대화되고 백성들은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정부는 철저히 통제된다. 이제 그 시선을 그대로 두고 평양을 떠올려보자. 높은 담벼락 안에 자리 잡은 권력의 중심, 지도자의 초상화가 거리를 메우고 그의 말은 법 위에 존재한다. 주민들은 외국의 언론을 접하지 못하고 국가가 승인한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 놀랍게도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북한은 태생부터 중세적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구축한 권력 체계는 사실상 사회주의 외피를 쓴 절대군주제에 가까웠다. 혁명 동지였던 사람들은 숙청되었고 권력은 한 집안으로 귀결되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의 구조는 근대의 합리적 권력, 승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는 혈통을 신성시하던 중세 왕조의 본질과 같다. 왕의 혈통은 신이 내린 것으로 여겨졌고 북한에서도 지도자의 가문은 백두혈통이라는 신성한 개념으로 포장된다. 백두산은 단순한 지리적 상징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위를 신화화하기 위한 근본 신앙의 근원이다. 김일성은 자신을 항일의 영웅으로, 김정일은 그 영웅의 천부적 아들로, 김정은은 그 정통을 잇는 후계자로 만들어냈다. 신의 대리인이었던 왕처럼 그들은 절대 복종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권력 구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신격화다. 중세의 군주는 종종 신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수령님으로 불리며 국가의 모든 명령은 그분의 뜻으로 표현된다. 김정일 시대에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김정은은 위대한 계승자로 불린다. 신격화는 단순한 찬양을 넘어 사회의 모든 규범을 정당화하는 틀로 작동한다. 그의 말은 곧 진리이며 역사 교과서의 내용조차 그에 맞게 바뀐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수령의 교시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 평양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김일성 가문의 이야기를 성경처럼 배우고 가정집마다 그들의 초상화를 모시듯 걸어둔다. 매일 아침 주민들은 지도자의 동상 앞에서 인사를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국가의 허락 아래 진행된다. 중세의 신앙과 제례가 통치의 도구였듯 북한의 충성의식 역시 종교의 형식을 띠고 있다. 경제 구조를 봐도 유사하다. 중세의 봉건제에서는 토지가 왕과 귀족의 소유였고 농민은 생산물을 상납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의 개념이 사실상 없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들은 배급을 통해 생존한다. 노동의 대가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충성도와 정치적 평가에 따라 배급량이 달라진다. 왕에게 충성한 기사에게 영지를 하사하듯 당에 충성한 간부는 특권을 얻는다. 반대로 불충하거나 의심받는 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다. 평양 내부의 고급 주택, 수입식품, 해외 유학의 기회는 일종의 봉토다. 그것은 능력보다 혈통과 충성의 결과로 주어진다. 노동당 간부층은 귀족처럼 세습되며 하층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을 바꾸기 어렵다. 성분제도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태어날 때 이미 계급이 결정되는 운명론적 사회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천민이 세습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보 통제 역시 중세적 특징이다. 봉건 사회에서 왕이 두려워한 것은 민심과 외부의 사상이었다. 그래서 기록은 검열되고 신문과 서적은 왕권에 맞지 않으면 금서로 지정됐다. 북한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인터넷은 차단되어 있고 외부의 방송은 금지된다. 외국 드라마나 음악을 몰래 보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한다. 고발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심이 존재한다. 중세의 이단 신문이 교리 일탈자를 찾아내던 것처럼 북한의 보위부는 사상범을 색출한다.
종교 재판 대신 정치 재판이 존재하고 죄는 공개 비판을 통해 속죄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군주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례처럼 반복된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의 독점이다. 왕이 역사를 기록하던 궁중사관을 통제하던 것처럼 북한의 역사도 국가가 마음대로 쓴다. 그 결과 주민들은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는다. 문화 또한 통치의 도구다. 중세 왕국에서 예술은 왕을 찬양하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했다. 북한의 문학과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다. 모든 예술은 주체 사상과 수령 찬양을 중심으로 제작된다. 예술가는 자유로운 창작자가 아니라 체제 선전의 일꾼이다. 북한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에는 외국 곡이 거의 없다. 혁명가요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곡만 반복된다. 영화에서도 영웅은 늘 수령의 지도를 받는 충실한 인민이다. 반항이나 의심은 죄악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예술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체제의 종교적 신념을 시각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은 감정의 언어이기에 그것을 지배하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 중세 교회가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가로 신의 위엄을 표현했듯 북한은 대형 퍼레이드와 집단체조로 지도자의 신성을 시각화한다. 이 모든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두려움이다. 중세의 왕은 반역을 가장 큰 죄로 여겼고 처벌은 잔혹했다. 북한도 다르지 않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 이런 체계적인 공포는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다. 사람들은 신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충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려움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신앙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안다. 결국 체제는 공포 위에 세워진 종교로 진화한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은 김씨 일가다. 중세의 왕이 신의 그림자였다면 북한의 수령은 신의 대체물이다. 하지만 북한의 통치 방식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봉건제다. 중세에는 사람을 직접 감시해야 했지만 오늘날 북한은 기술을 통해 통제한다. CCTV, 휴대폰 감청, 디지털 신분 등록. 주민들의 이동 경로는 철저히 관리되고 전화통화나 문자도 감시 대상이다. 평양에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국가용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감시 도구에 가깝다. 디지털 시대의 감시는 성벽보다 더 견고하다. 과거의 왕이 병사로 국민을 통제했다면 김정은은 데이터로 국민을 통제한다. 이 점에서 북한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중세 왕국이다. 그렇다면 이런 체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외부의 적 위협을 이용한 내부 결속이다. 중세의 왕들은 항상 외적의 침입을 이유로 권력을 강화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남한은 영원한 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체제의 명분이 된다. 적이 있으니 수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는 7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 이동성의 차단이다. 중세에서 농노가 귀족이 될 수 없었듯 북한에서도 일반 주민이 고위 간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습되는 성분제는 사회의 유동성을 막아 체제를 안정시킨다. 셋째는 체제의 자기정당화다. 북한은 외부 세계를 타락한 자본주의로 규정하며 내부의 가난을 순결함으로 포장한다. 이것은 종교의 교리와 같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논리. 그렇게 고통은 미덕이 되고 희생은 충성의 증거가 된다. 하지만 균열도 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체제의 신화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밀수된 USB, 외국 드라마, 남한 예능 프로그램이 은밀히 퍼지며 세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중세의 종교 개혁이 성경의 자국어 번역에서 시작되었듯 북한의 변화도 정보의 누수에서 시작된다. 한번 열려버린 창은 다시 닫을 수 없다. 외부 정보는 사상의 근기를 깨뜨리고 비교의식을 낳는다. 평양의 청년들은 더 이상 충성의 노래만 부르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는 조용히 체제 밖의 세상을 꿈꾼다. 이 작은 균열이 언젠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지 모른다. 북한의 이야기를 중세왕국에 비유하는 이유는 단순히 독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근대의 시간 밖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계는 민주주의, 인권, 정보의 자유로 나아가는데
북한은 여전히 충성과 혈통, 신격화의 틀 속에 갇혀 있다. 현대의 기술과 외형을 갖췄지만 그 속의 논리는 여전히 봉건적이다. 자동차와 미사일, 스마트폰이 있어도 사고방식은 중세의 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신하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백성에게 신앙을 요구한다. 왕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 결국 북한은 현대판 중세 왕국이다. 단 철갑옷 대신 군복을 입고 칼 대신 핵무기를 들었을 뿐이다. 성문 대신 국경을 닫았고 성직자 대신 정치 지도원을 두었다. 왕의 칙령 대신 당의 지시가 내려오고 신의 말씀 대신 수령의 교시가 낭독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 두려움이 자리한다. 권력이 흔들릴 때 나타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중세의 왕들은 신의 뜻이라며 폭정을 합리화했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을 넘어섰다. 북한의 체제도 마찬가지다. 시간은 언젠가 봉건의 장막을 걷어낼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바라봐야 할 것은 단지 북한이라는 특이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권력을 신격화하고 공포를 일상화하며 믿음을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다. 그것은 과거의 왕국에서도 현재의 독재 국가에서도 심지어 우리 사회의 작은 조직 안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이다. 북한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혹시 우리 안에도 작은 중세가 남아있지는 않은가? 권위에 대한 맹목, 질문을 두려워하는 태도,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중세의 그림자다. 북한은 그 그림자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제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권력은 언제나 신화와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신화가 깨어질 때 역사는 움직인다. 중세가 끝났듯 북한의 봉건적 체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늘 진실을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이성이 들어섰듯 수령의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변화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에 눈뜬 사람들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가 중세를 벗어나 근대를 맞이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북한은 현대판 중세 왕국이다. 그러나 그 왕국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 기술의 벽을 넘어 흘러드는 정보, 체제의 모순을 체감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외부 세계의 변화. 역사는 언제나 완벽한 봉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은 아직 굳건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언젠가 그 벽이 무너지고 봉건의 잔해 위에 새로운 사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대판 중세 왕국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 속에서 잠시 머문 과거의 망령이었는가?